우리는 어릴 적부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라.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교과서에도 부모의 말에도 드라마의 결말에도 언제나 정직은 미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었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솔직하면 결국 사람을 얻고 언젠가는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접어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믿음은 과연 당신의 삶을 어디로 데려왔습니까? 냉정하게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고민들, 가난, 실패, 억울함, 가족 문제는 당신에게 존경과 신뢰를 안겨주었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늘 힘들어한다. 저 사람은 여유가 없다라는 보이지 않는 낙인을 남겼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겉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약해 보이는 사람을 가장 먼저 시험하고 가장 쉽게 소비합니다. 직장에서 늘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맡겨진 적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사정이 어렵다고 자주 말하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오래 머무는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감과 여유, 강함이 느껴지는 대상에게 끌립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문제입니다. 중년 이후의 사회는 특히 더 냉정합니다. 젊을 때의 미숙함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받지만 나이가 들수록 약점은 곧 무능으로 해석됩니다. 같은 실수라도 아직 어려서 그렇다와 이 나이에 저 정도냐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방비한 정직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솔직함과 진정성은 같다고. 그러나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성은 자신의 핵심을 지키는 태도이지 자신의 모든 상처를 공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말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방어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왜 우리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말해버릴까요? 그것은 선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입니다. 잊힐까봐, 무시당할까봐, 혼자 남을까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사정이 있다고 말하며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외침을 연약함의 신호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신비롭게 관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이 적고 속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며 언제나 한 수를 숨긴 채 행동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속이기 위한 기만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전쟁터에서 갑옷을 입는 것이 비겁함이 아닌 것처럼 사회라는 전장에서 가면을 쓰는 것 역시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착한 사람으로 남아 모든 패를 먼저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인생 후반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자신을 관리할 것인가? 이 선택을 회피한 사람들은 늘 같은 결말로 향합니다. 왜 나는 늘 손해만 볼까라는 후회입니다. 반대로 이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대우가 달라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고 설명하지 않아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거짓말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오래된 신념에서 벗어나 존엄을 지키는 법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보다 더 외롭고 가혹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무방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무너지는 선택을 반복할까요? 사람들은 흔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아야 하는데 말을 해버렸다고, 약해져서 그랬다고 자책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은 곳, 당신의 무의식에 자리 잡은 오래된 구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아직도 위로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고 책임은 늘어났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누군가 내 고생을 알아주기를, 내 억울함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생기면 술잔을 기울이며 혹은 전화기 너머로 혹은 메시지 몇 줄로 자신의 상처를 꺼내 보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당신이 하소연을 시작하는 순간 관계의 무게추는 미묘하게 기울어집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라도 무의식에서는 비교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네. 이 비교는 아주 짧은 순간에 아주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재분류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잔인한 본능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사업이 힘들다고 자주 털어놓던 사람과 힘든 기색 없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해나가던 사람 중 누가 더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까? 가족 문제를 주변에 상세히 이야기하던 사람과 늘 가정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던 사람 중 누가 더 신뢰받았습니까? 결과는 거의 항상 같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돕기보다는 문제없는 사람 곁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힘듦을 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조건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정서적 교류가 아니라 에너지 교환이 됩니다. 당신과 만나고 돌아온 뒤 상대의 기분이 무거워진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은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통계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늘 신세 한탄을 하는 사람 주변에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들만 남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위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묶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어려움을 감추고 앞으로의 그림을 보여주는 사람 곁에는 가능성과 기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것이 계층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경계입니다. 우리가 불필요하게 말해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존재 증명의 욕구입니다. 나 여기 있다. 나도 힘들게 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가장 조용한 사람을 쉽게 잊지 않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는 해석의 여지가 남고 그 여지는 곧 무게감이 됩니다. 반면 모든 것을 설명해버린 사람에게는 더 이상 궁금할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사정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풍기느냐입니다. 약함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먹잇감의 위치에 놓게 됩니다. 사기꾼과 기회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다가오는 대상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외롭고 말이 많고 자신의 불안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이유는 선에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것은 선택이며 전략이며 성숙함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관계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침묵과 연기가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이야기는 그저 허세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나폴레온 힐의 사상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들을 관찰하며 하나의 불편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개발 문구가 아닙니다.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역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뇌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태도, 감정의 패턴을 현실로 저장합니다. 당신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힘들다, 나는 안 된다, 이제 늙었다 라고 말할 때 뇌는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행동과 선택을 자동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마치 이미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 뇌는 혼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을 행동에 맞추려는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것이 연기가 현실을 바꾼다는 말의 과학적 배경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확고한 믿음의 법칙이라 불렀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 부릅니다. 우주는 거울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회적 현실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불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는 그 불안을 감지하고 조심하거나 경계합니다. 반대로 여유롭고 안정된 태도로 대하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신뢰할 준비를 합니다. 사람들은 숫자나 사실보다 분위기와 감정에 먼저 반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가두고 있던 낡은 자아를 무너뜨리는 과정입니다. 현재의 당신은 과거의 선택과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 당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현재 상태를 진짜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바뀌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행동합니다. 돈이 없어도 궁핍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몸이 힘들어도 스스로를 병든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쌓여 결국 현실을 재편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늘 여유 있어 보이고 누군가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차이는 태도에 있습니다. 말의 속도, 걸음걸이, 시선 처리, 침묵의 길이 같은 아주 사소한 요소들이 모여 사람의 격을 만듭니다. 이것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왕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은 이유를 찾습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고 해석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면 사람들은 굳이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관계, 기회, 존중의 양이 달라집니다. 결국 세상은 당신이 선언한 정체성에 맞춰 반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선택된 연기입니다. 무의식에 새로운 명령을 입력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위장술의 철학적 핵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단순한 요령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한 순간 당신은 왜 반드시 숨겨야 할 것들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원칙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숨겨야 하는가? 이것은 뜬구름 잡는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받고 식탁에 앉을 때 바로 적용해야 할 현실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인생 후반전의 격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첫째, 당신의 돈 주머니 사정을 철저히 속여야 합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말은 과장하거나 자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돈 이야기를 입 밖에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도 말하지 말고 없어도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극단을 오가며 스스로를 망칩니다. 조금 벌리면 과시하고 조금 부족하면 하소연합니다. 이 둘은 모두 하수의 행동입니다. 당신이 부유하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주변에는 이해관계가 달라붙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의 간섭, 부탁이라는 이름의 침범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능력 없는 존재로 분류하고 결정의 테이블에서 조용히 제외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위치는 언제나 모호함입니다. 여유 있어 보이되 구체적이지 않게, 부족해 보이지 않되 티나지 않게, 사람들이 당신의 재정 상태를 짐작할 수 없을 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긴장감이 생깁니다. 둘째, 당신의 병과 신체적 약점을 숨기십시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론 몸이 안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허리, 무릎, 눈, 잠, 누구나 하나쯤은 문제를 안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을 습관처럼 입에 올리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쇠퇴하는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사람들은 병든 사자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혹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몸이 힘들수록 더욱 자세를 세우고 말투를 단정히 하십시오. 아프다는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른 신호를 받습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기 암시는 통증 인식과 회복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당신의 약함을 드러내어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동정뿐이지만 강함을 연기해 얻는 것은 신뢰와 기회입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와 계획을 절대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쉽게 어기는 규칙입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면 말하고 싶어집니다. 인정받고 싶고 응원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말하는 순간 뇌는 이미 보상을 받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행동의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의 반응입니다. 당신의 계획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대부분 그거 쉽지 않다, 요즘 그쪽 힘들다 같은 말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악의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남의 도전은 자신의 안일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침묵하십시오. 어둠 속에서 준비하고 결과로 말하십시오. 말보다 결과가 먼저 나오는 사람만이 카리스마를 가집니다. 넷째, 당신의 가정사를 외부로 흘리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단점, 자식의 문제를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당신의 가정은 구경거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공감하는 척하지만 돌아서서는 이야기의 재료로 소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집안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남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밖에서는 언제나 단정하고 안정된 가정의 모습으로 존재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침묵은 숨김이 아니라 관리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공개 계정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드러내고 대부분은 보호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적, 바로 당신 자신의 내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에 도달했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을 이해했다고 해서 곧바로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새로운 태도를 취하려는 순간 당신의 내부에서 거센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가짜야. 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양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익숙함을 지키려는 뇌의 방어 반응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것을 하이프노틱 리듬, 즉 최면적 리듬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생각과 행동의 패턴이 당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실패와 결핍 속에서 살아온 방식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태도는 뇌에게 위협입니다. 부자의 자세, 여유 있는 말투, 흔들리지 않는 표정은 지금의 당신에게는 낯선 옷과 같습니다.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뇌는 속삭입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도 괜찮아. 솔직하게 살면은 마음은 편해. 하지만 그 편안함의 끝이 어디였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늘 같은 자리, 늘 같은 후회였습니다. 여기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왕을 연기한다고 해서 그를 사기꾼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관객에게 더 큰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당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연기하는 강인함과 풍요는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을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라 리허설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플 것입니다. 속으로는 불안한데 겉으로는 태연한 척 해야 하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거울 앞에서 눈빛을 연습하고 말수를 줄이고 불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뇌는 새로운 상태를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연기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성격이 됩니다. 99%의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같은 자리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반면 상위 1%의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성장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근육이 찢어질 때 성장하듯 자아가 흔들릴 때 새로운 정체성이 탄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하나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여 유도가 아닙니다. 무의식과의 계약입니다. 아래 댓글에 짧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침묵함으로 강해지고 감춤으로 위대해진다. 혹은 나는 내 입을 다스려 세상을 내 편으로 만든다. 이 문장을 직접 쓰는 행위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손을 움직여 기록된 언어는 뇌에 깊이 각인됩니다. 이 선언을 마친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사람, 말보다 태도로 말하는 사람, 조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태도를 선택함으로써 환경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 깨달음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 전혀 다른 색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하며 더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침묵이었습니다.